21세기 여전히 누군가는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신매매가 과거의 일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어두운 거래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 그리고 제3국의 어둠 속에서 여전히 이어지는 이 끔찍한 현실. 그들은 왜 도망쳤고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당신이 외면했던 지금도 진행 중인 비극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따뜻한 밥을 먹었나요? 그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꿈입니다. 이곳은 북한. 굶주림과 통제 속에서 삶이라는 단어조차 사치가 된 나라. 새벽 4시 함경북도의 한장마당. 눈이 내리고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린다. 해숙가명 42세은 손수레를 밀며 얼어붙은 길 위를 걷는다. 수레 안에는 삶은 옥수수 몇 개, 직접 만든 두부 몇 모. 그게 오늘 가족의 생계다. 오늘은 꼭 팔아야 해.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인다. 시장 입구엔 불법 장사 금지라는 팻말이 걸려 있고 보안원들이 시장 한쪽을 서성인다. 해숙은 눈치를 보며 몰래 자리를 편다. 자, 옥수수 있어요. 두부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간절하다. 한때 인민에게는 배급이 있다던 체제. 이젠 그 말은 전설이 되었다. 배급? 그런 건 10년 전에 끝났지요. 해숙은 웃으며 말하지만 눈에는 슬픔이 묻어 있다. 한때 우리는 눈보라 속을 걸었다. 굶주림에 떨던 아이들, 감시의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답게 살고자 했던 이들의 눈빛. 그 절망의 세월을 지나며 누군가는 탈출을 택했고 누군가는 남아 견뎠다. 북한의 실상 1부에서 7부까지의 시간은 바로 그들의 고통과 용기의 기록이었다. 하지만 오늘 평양의 밤은 달라지고 있다. 이제 그 어둠 속에서도 곳곳에 작은 불빛이 켜지고 있다. 그건 전력의 불빛이 아니다. 바로 스마트폰 화면의 불빛이다. 평양 시내 대학가 해가 지면 기숙사 창가마다 희미한 빛이 번진다. 청년들은 두꺼운 담요를 머리까지 덮고 몰래 휴대폰을 본다. 그 속에는 남한 드라마, 외국 음악, 그리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다. 형, 이게 진짜 남조선에서 나온 영상이야? 쉿, 조용히 해. 들키면 안 돼. 그들이 보는 건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그건 세상의 진짜 모습, 그리고 자유의 그림자다. 당국은 여전히 비사회주의 검열단을 앞세워 단속하지만 USB와 SD카드를 통한 영상 유입은 멈추지 않는다.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더 이상 체제의 선전만 믿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어 한다. 김일성 광장 인근 정보기술대학에 다니는 22살 청년 리연수. 그는 밤마다 몰래 휴대폰을 켜고 외국의 기술 관련 영상을 본다. 남조선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덜컥 열린다. 기숙사 감독이 순찰 중이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침대 밑으로 숨긴다. 심장이 요동친다. 적발되면 사상 검열교육소로 보내질 수도 있다. 다행히 그날은 무사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는 매일 밤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겁이 나는 걸까? 그리고 왜 멈출 수가 없는 걸까? 며칠 후 그는 친구 미란과 만난다. 미란은 평양의 소녀답지 않게 눈빛이 강하다. 현수야, 우리 이렇게 살다 죽을래? 밖에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어. 난 그 세상을 보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엔 두려움보다 결의가 섞여 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강변에서 몰래 영상을 본다. 나만의 거리, 밝은 불빛, 웃는 사람들. 현수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저기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걷고 있네. 그는 깨닫는다. 지금 자신을 비추는 스마트폰 불빛이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라 변화의 불씨라는 것을. 그날 이후 현수는 조심스레 주변 친구들에게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겁에 질려 등을 돌리지만 누군가는 눈빛을 바꾼다. 평양의 밤은 여전히 어둡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수많은 스마트폰 불빛이 켜지고 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새로운 세대의 눈빛이자 희망의 신호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제 더 이상 꺼지지 않는다. 고통의 시대를 지나 용기의 세대를 거쳐 이제 희망의 불빛이 평양의 밤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 말하지 못하지만 이미 세상은 그들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 새벽 5시 평양 대동강변의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았다. 리연수는 조심스럽게 담요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배터리는 이미 15%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이 시간을 기다린다. 나만의 뉴스 속 세상,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사고 파는 시장의 모습. 그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우린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장마당을 향했다. 바로 그곳이 북한의 새로운 심장이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 국가의 배급이 끊기자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다. 정부가 아닌 배고픔이 경제를 만든 시대였다. 그때 생겨난 것이 바로 장마당 시장이다. 처음엔 몰래 감자 몇 봉지를 팔던 아낙네들이 이제는 외화 전자기기 중국산 식품까지 거래하는 거대한 경제망을 만들었다. 장마당은 체제의 금기를 깨뜨렸다. 국가의 통제 밖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은 가격이라는 개념을 배웠다. 돈의 가치는 당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고 파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리연수의 어머니 박미숙 가명은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어린 시절 배급소에서 쌀을 받기 위해 하루 종일 줄을 서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딸은 장마당에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판다. 국가가 우리 밥을 주는 시대는 끝났어요. 미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는 내가 팔아서 벌어야 살아. 장사 못하면 굶어 죽는 거야. 이 세대의 청년들은 당의 교양보다 시장의 계산에 더 익숙하다. 그들은 몰래 중국산 휴대폰을 사고 달러나 위안화로 거래하며 물건의 품질을 눈으로 판단한다. 그들에게 사회주의는 교과서 속 단어일 뿐 현실은 철저히 자본의 감각으로 돌아간다. 평양 인근 도시 순환. 거기엔 돈주돈 있는 사람나 불리는 신흥 부유층이 있다. 그들은 장마당에서 축적한 자본으로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를 몰고 심지어 간부들에게 뇌물로 길을 튼다. 리연수의 친구 정민은 그 돈주의 아들이다. 그의 집엔 평양에서 보기 드문 고급 TV와 에어컨이 있다. 학교에서도 그는 특별한 학생으로 대접받는다. 현수야,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아버지가 간부냐, 장사꾼이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 정민은 웃으며 말하지만 그 웃음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북한 사회는 더 이상 평등한 사회가 아니다. 이제는 돈이 곧 권력이 되는 시대. 장마당이 만든 비공식 경제체제는 체제의 근간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리연수는 어느 날 장마당에서 우연히 USB 하나를 손에 넣는다. 겉보기엔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지만
그 안에는 남한 예능 프로그램과 외국 드라마가 들어 있었다. 그가 밤마다 그 영상을 보며 느낀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저기선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하네. 저기선 시장이 나라보다 더 크네. 그는 깨달았다. 돈이 돌면 마음도 변한다는 것을.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곧 선택의 자유를 배워가는 과정이란 것을.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당국에게는 위협이다. 국가보위성은 비사회주의 검열단을 보내 USB를 소지한 사람들을 색출한다.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장마당은 멈추지 않는다. 사람들은 물건을 팔고 소문을 나누며 서로의 욕망과 희망을 은밀히 교환한다. 어느 날 장마당 단속이 강화되었다. 현수의 어머니 미숙은 장사 도중 보위부에게 잡혔다. 그녀의 가판대는 압수당했고 그는 벌금 3만 원북한 돈을 물어야 했다. 그녀는 그날 밤 눈물도 없이 말했다. 이게 나라냐? 우리가 이래서 먹고 사는 게 죄라니. 현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 그의 세대는 단순히 배고픔을 피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왜 배고픔이 생기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자각의 시작이었다. 이 자각이 언젠가 거대한 흐름이 될 것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며칠 후 현수는 미란과 다시 만났다. 미란은 요즘 장마당에서 중국산 화장품을 판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현수야, 이제 사람들은 외모에 신경 써. 예뻐지고 싶어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 말이 현수의 가슴에 박혔다. 그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삶을 넘어서 나답게 살고 싶은 욕망을 배우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평양의 하늘에 붉은 노을이 지고 곳곳의 장마당은 천막을 접으며 하루를 마감한다. 그러나 그들의 하루는 단순한 장사가 아니다. 그건 변화의 교환, 미래의 연습이다. 그해 겨울, 현수의 가족은 남쪽으로 향하는 위험한 결심을 했다. 압록강 건너편의 불빛, 그건 단순한 나만의 불빛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고 팔고 웃고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상징이었다. 우린 평생 통제당하며 살았어. 하지만 시장에서 배운 건 하나야. 사는 건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그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장마당 노점을 정리하며 속삭였다. 이 손으로 쌀을 팔던 내가 이제는 자유를 사러 간다. 오늘도 북한의 장마당은 살아있다. 그곳에서 오가는 돈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생존의 언어이자 자유의 연습장이다. 이제 북한의 청년들은 국가의 구호보다 가격표를 더 믿는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새로운 시대의 감각이 피어나고 있다. 어둠 속에서도 장마당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 불빛은 곧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다가올 변화의 신호다.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리연수는 평양역 근처 장마당 앞에서 미란을 기다렸다. 그녀는 늘 그렇듯 붉은 스카프를 두르고 나타나야 했다. 하지만 그날 미란은 오지 않았다. 혹시 단속에 걸린 거 아냐? 동료 상인은 조심스레 말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오. 현수는 믿을 수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으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친구였다. 그녀는 말했다. 언젠가 우리도 남쪽으로 가서 마음껏 장사하고 자유롭게 살자. 그러나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다. 며칠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다. 미란의 어머니는 보위부 사무실 앞을 서성였다. 우리 딸이 잡혀갔습니까?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그런 사람은 명단에 없습니다. 돌아가시오. 북한에서 사라진 사람의 기록은 남지 않는다. 누군가가 신고를 해도 그런 일은 없다는 말 한마디로 덮인다. 하지만 장마당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요즘 들어 젊은 여성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중국으로 건너가다 인신매매 조직에 넘겨지기도 하고 심지어 임신매매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 농촌 지역의 인구 불균형으로 인해 북한 여성들이 신부나 대리모 형태로 팔려나가는 현실. 그건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지독한 현실이었다. 며칠 후 현수는 몰래 거래하던 밀수꾼 철수를 찾아갔다. 그는 압록강 근처를 오가며 사람과 물건을 넘기는 일을 했다. 미란? 그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철수는 담배를 피우며 조용히 말했다. 그의 얼마 전 함경 쪽에서 중국으로 넘겨졌다는 소문이 있어. 대가가 꽤 셌다고 하더군. 임신이 가능한 여자라고 해서. 그 말에 현수의 손이 떨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돈으로? 현수야, 이 나라에선 다 그렇게 살아. 누구나 배고프고,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산다. 그는 고개를 떨궜다. 요즘은 특히 임신 매매가 늘고 있어. 중국 쪽에서 혈통 이어줄 여자라며 돈을 건네거든. 그건 단순한 인신매매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몸과 생명을 거래하는 잔혹한 현실이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인신매매를 국가 반역 행위로 다루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은 국가보다 배고픔이 더 두렵다. 당국은 이를 막기보다 오히려 단속을 명분으로 사람들을 더 통제한다. 보이부 요원들은 장마당을 돌며 불법 이동자 색출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여성들을 데려간다. 그리고 그 뒤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 누군가는 노동단련대에 갔다고 또 누군가는 중국으로 팔려갔다고 속삭인다. 진실은 늘 감시 속에 묻힌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체제가 만들어낸 생존의 거래라는 걸. 며칠 후 현수는 미란이 마지막으로 살던 숙소를 찾아갔다. 그곳엔 낡은 수첩 한 권이 남아 있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이 돈보다 싸지는 순간 세상은 이미 인간이 아니다. 현수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단지 더 나은 삶을 꿈꿨을 뿐이었다. 배고픔을 피해 자유를 향해 걸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길 끝엔 매매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현수는 결심했다. 내가 본 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USB에 자료를 담았다. 장마당에서 사라진 여성들의 이름, 그리고 들은 증언들을 기록했다. 그는 그것을 남쪽으로 보내기 위해 압록강 쪽으로 향했다. 오늘날에도 인신매매는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북한 중국 접경 지역에서는 일자리 알선, 결혼 중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청년 여성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중 상당수는 임신 매매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 아이를 낳게 한 뒤 아이는 빼앗기고 여성은 또 다른 마을로 팔려간다. 이건 단순한 북한 이야기만이 아니다. 요즘도 동남아, 중국,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비슷한 인신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한 유혹이 늘고 있으니 누구든 낯선 접근과 제안을 절대 믿지 말라. 당신의 자유를 빼앗는 시작은 늘 달콤한 말 한마디다. 압록강을 건너던 그날 밤, 현수는 강가에서 희미한 노랫소리를 들었다. 그건 미란이 자주 부르던 노래였다. 하늘이 열리면 나도 새처럼 날고 싶다. 그는 멈춰섰다. 눈앞의 강물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뜨겁게 타올랐다. 미란아, 내 목소리를 잊지 않을게.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USB를 품속에 넣었다. 그 안에는 진실의 조각들이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감시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이름을 기억하려 한다. 고통과 침묵의 시대 속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인신매매와 인간의 상품화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것은 단지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어두운 거울이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중국의 변두리 도시 눈보라가 몰아치는 허름한 모텔 2층에서 한 여자가 손발이 묶인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이 사라져 있었고 방 안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바로 은주였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평양의 밤거리에서 친구들과 스마트폰 불빛을 비추며 웃던 그녀가 지금은 말 한마디조차 잃은 채 낯선 땅에 팔려와 있었다. 그녀를 속여 넘긴 것은 같은 여성 북한에서 함께 일하던 브로커였다. 중국에 가면 돈도 벌고 핸드폰도 마음껏 쓸 수 있어. 그 한마디에 혹한 그녀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운명의 조각. 한국의 NGO 단체 희망의 손길은 몇 달 전부터 조선족 마을 여성 실종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다. 실종된 여성들의 공통점은 평양, 신의주, 청진 등에서 넘어온 2030대 여성이라는 것. 그들은 대부분 결혼 중개나 식당 취업 명목으로 국경을 넘었지만 실상은 인신매매 조직의 표적이었다. 은주의 사진이 단체의 내부망에 올라온 것은 우연이었다. 이 여자를 본 적이 있어요. 11월쯤 이 근처로 팔려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제보자의 말에 구출팀은 즉시 움직였다. 밤 11시 2명의 요원이 낡은 트럭에 몸을 실었다. 그들은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좁은 골목을 헤치며 인신매매 브로커의 은신처로 향했다. 그녀를 살려야 합니다. 새벽 2시 은주가 감금된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쉿, 소리 내면 안 됩니다. 한국인 구출요원 박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두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었다. 은주는 탈출 도중 다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민수는 그녀를 업고 빗속을 달렸다. 30분 뒤 그들은 미리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차가 국경 근처의 은신소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의 말에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진실의 폭로. 한 달 후 서울의 모 방송국 스튜디오. 인신매매 피해자의 증언이라는 제목 아래 은주는 마스크를 쓴 채 카메라 앞에 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다. 우리를 속이고 팔아넘긴 사람은 북한에 있는 브로커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돈을 대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순간 스튜디오 안이 얼어붙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신매매가 아니었다. 돈과 권력 그리고 무기밀매 자금이 얽힌 복잡한 국제범죄였다. 그녀의 증언 이후 국제사회는 중국, 북한, 동남아를 잇는 인신매매 루트를 전면 수사하기 시작했다. 한때 사라진 여성들이라 불리던 이들은 이제 세상의 빛 아래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겨진 경고. 며칠 뒤 방송 말미에 은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요즘 SNS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다. 해외로 나가면 기회가 많다. 그런 말들 절대 믿지 마세요. 그 뒤에는 저 같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이어 말했다. 사람을 파는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무모한 호기심이 또 다른 지옥문을 엽니다. 제발 경각심을 가지세요. 그 말이 끝나자 촬영 감독조차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슬픔을 넘어선 살아남은 자의 사명감이 있었다. 며칠 후 은주는 새 이름으로 보호시설에 머물게 되었다. 그녀의 방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이 반짝였다.
그 불빛은 평양의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스마트폰 불빛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 불빛은 희망의 불빛이었다. 은주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이제 내가 싸울 차례야. 그리고 그녀는 NGO 단체의 상담사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되찾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인간의 탐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누군가의 용기와 진실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 이 이야기는 단지 소설이 아니라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겨울밤. 유리창 너머로 빛나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구출된 지 6개월, 은주는 NGO 단체의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일상은 겉보기엔 평화로웠다. 그러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그녀의 머릿속엔 여전히 중국에서 들리던 쇠사슬 소리와 절규가 맴돌았다.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 목소리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의문의 메시지. 어느 날 오후 단체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익명. 제목은 짧았다. 당신이 구한 사람 중 한 명은 우리 편입니다. 은주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날 구출 작전에서 함께 구조된 3명 중 1명이 다시 사라졌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곧장 박민수 요원에게 연락했다. 민수 씨, 이 메일 봤어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죠. 그들은 곧장 보안팀을 통해 메일 발신지를 추적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IP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투자회사에서 나온 것. 그곳은 바로 은주를 해외로 유인했던 브로커 조직의 자금줄로 지목된 곳이었다. 그림자와의 재회. 며칠 후 은주는 NGO의 후원 행사에서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고급 정장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접근했다. 은주 씨, 그때 방송 인터뷰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 목소리.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바로 리상훈, 그녀를 처음 중국으로 보냈던 사업가였다. 그는 여전히 건재했고 오히려 대기업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고 있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세상은 정의보다 돈이 빠르다는 거 아직도 모르겠어요? 은주는 차가운 미소로 그를 노려봤다. 이번엔 내가 당신을 무너뜨릴 차례예요. 잠입. 은주는 민수와 함께 비밀리에 팀을 꾸렸다. 그녀는 상담사 신분을 이용해 리상훈의 회사에 잠입했다. 겉보기엔 단순한 투자회사였지만 내부에서는 동남아 여성 인신매매와 가짜 결혼 중개를 통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정도면 증거 충분하겠지? 민수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 속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자금 흐름과 피해자 명단이 찍혀 있었다. 그 명단의 맨 아래엔 은주의 이름이 있었다. 뭐야, 나를 아직도 상품으로 등록해놨다고? 그녀의 눈이 붉어졌다. 반전에 더. 은주는 다음 날 경찰에 모든 증거를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새벽 그녀의 집 앞에 정체불명의 SUV가 멈춰섰다. 휴대폰이 울렸다. 당신이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만둬요. 아니면 당신이 구한 사람 중 누군가가 다시 사라질 겁니다. 은주는 피가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자 알림이 하나 더 떴다. 사진 3장 전송됨. 사진 속에는 함께 구출했던 피해자 지연이 결박된 모습이 있었다. 은주는 울부짖었다. 이 짓을 또 반복하겠다는 거야. 폭로의 밤. 그녀는 결국 방송사 기자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다. 이번엔 끝까지 가야 해요. 절대 중간에서 막히면 안 돼요. 기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국제 인신매매와 결탁한 국내 기업이라는 제목이 포털을 장악했다. 리상훈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사무실을 버리고 잠적했다. 같은 시각 은주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끝난 줄 알았나요? 그 목소리는 익숙했다. 리상훈이었다. 내가 만든 판에서 당신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화가 끊긴 직후 창밖의 건물 옥상에서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그녀의 유리창 위로 스쳤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총성이 울렸다. 창문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희망의 불빛. 그날 밤 경찰 특수대가 급습했다. 민수와 구출팀이 도착했을 때 리상우는 이미 해외로 도피 중이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노트북에는 명단 2차 리스트가 있었다. 그 명단엔 아직도 구출되지 못한 피해자들이 수십 명 있었다. 은주는 상처투성이 얼굴로 그 명단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싸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밤 서울의 네온사인 불빛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꺼지지 않았다. 진실은 언제나 불빛 아래서 드러난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은주의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도심 새벽 3시. 비 내린 도로 위로 한 대의 검은 차량이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리상훈.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아닌 확신에 찬 냉소가 번지고 있었다. 은주, 넌 내가 만든 세상 안에서 아직도 도망친다고 믿는 거냐? 그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계획대로 진행하라. 그녀를 반드시 찾아내.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라. 그의 명령은 차가운 기계음처럼 공기를 갈랐다. 은주는 며칠째 숨어 지내고 있었다. 한강 근처의 낡은 원룸. 창문은 신문지로 가려져 있었고 불빛은 켜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쥔 USB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리상훈 조직의 최종 명단, 그리고 국내 인신매매 브로커와 결탁한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그 자료는 단 한 번만 공개하면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폭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을 세상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열쇠였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발신자 민수 요원. 은주 씨, 경찰 보호 요청은 승인됐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쪽에서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민수 씨, 이 USB. 만약 내가 사라지면 당신이 대신 공개해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번엔 반드시 당신을 지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같은 시각 리상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언론 내부에 사람을 심어 보도된 사건의 방향을 가짜 정보 유출로 왜곡시켰다. 보도 내용은 조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인물의 신원이 불확실합니다. 뉴스 앵커의 멘트가 흘러나오자 은주의 얼굴이 뉴스 화면에 흐릿하게 비쳤다. 조작된 피해자라는 자막 아래 그녀는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날 또다시 가해자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때 창문 바깥에서 미세한 그림자가 스쳤다. 그녀는 즉시 불을 끄고 바닥에 몸을 낮췄다. 잠시 후 문고리가 돌아갔다. 그리고 은주 씨, 저예요. 민수예요.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들어온 남자는 낯선 얼굴이었다. 민수 씨는 어디 있어요? 그 사람 곧 볼 겁니다. 순간 마취총이 발사됐다. 은주의 시야가 흔들리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을 떴을 때 은주는 낯선 창고 안의자에 묶여 있었다. 주변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벽엔 녹화 중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리상훈이 천천히 다가왔다. 반갑군, 은주 씨. 다시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지? 그녀는 침묵했다. USB 어디 있지? 그녀는 눈을 치켜떴다. 당신 손에 절대 들어가지 않아. 리상훈은 웃었다. 넌 아직도 정의가 이긴다고 믿는군. 그 정의는 이미 팔렸어. 위에서 아주 비싼 값에. 그는 손짓하더니 모니터 화면을 켰다. 그 화면 속에는 구출되지 못한 피해자 중 한 명인 지연이 울고 있었다. 이 아이도 정의를 믿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분노가 터졌다. 그만둬. 그 아이한테 손 떼면 가만두지 않아. 그럼 USB를 내놔.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모를 거야. 정의는 때로 사람이 아니라 기록이 대신 싸운다는 걸. 그때 천장에서 금속음이 울렸다. 움직이지 마. 문이 터지며 경찰 특수대가 들이닥쳤다. 리상훈은 총을 꺼내 들었지만 그보다 먼저 민수 요원이 그를 제압했다. 끝났어, 리상훈. 그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끝? 아니, 이제 시작이지.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버튼을 눌렀다. 순간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다. 민수가 외쳤다. 은주 씨, 그 파일 어딜로 가는 겁니까?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전 세계 다크웹으로 연결되는 자동 서버예요. 그가 잡히면 자료가 전부 퍼지게 돼요.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건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다. 정의와 파멸이 동시에 터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혼란 속에서 은주는 자신의 USB를 꺼내 들었다. 이걸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료가 공개되면 무고한 사람들도 다칠 겁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진실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USB를 서버에 꽂았다. 그래요. 그럼 이 불빛으로 세상을 다시 밝혀요. 파일 전송 완료. 화면에 글씨가 떠오르자 건물의 전기가 순간적으로 꺼졌다. 리상훈이 악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은주, 넌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야. 그러나 그 순간 옥상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경찰들이 급히 대피시키는 와중에 은주의 모습은 사라졌다. 며칠 후 전 세계 주요 언론에 국제 인신매매 네트워크 실체 공개라는 속보가 실렸다. 수많은 이름이 드러났고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리상훈은 결국 체포됐다. 하지만 은주는 그날 이후 끝내 행방이 묘연했다. 민수는 한강변을 걸으며 그녀가 남긴 작은 쪽지를 꺼내 들었다. 민수 씨,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누군가는 그 어둠 속에 불을 켜야 해요. 나의 이름은 사라져도 내가 지킨 진실은 남을 거예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시의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그녀의 눈빛 같았다. 진실은 죽지 않는다.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고통은 인간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불씨가 된다. 은주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싸움은 수많은 이들의 용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서울 봄 4월의 햇살이 투명하게 한강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날도 민수는 강변을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강물 위로 작은 반짝임들이 일었다. 그 반짝임은
어쩌면 은주가 남긴 불빛의 조각처럼 느껴졌다. 사라진 그녀, 남겨진 영상. 은주가 사라진 지 석 달. 사건은 세상에 드러났고 리상훈과 그의 조직은 체포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잔인하게도 그녀는 왜 그런 일을 했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과 논란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한 언론사에 익명의 파일 하나가 전달됐다. 제목은 단 한 줄. 나는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파일을 연 기자는 숨을 삼켰다. 화면 속엔 은주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어두운 방 안 카메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남길 수 있겠죠.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놀라울 만큼 단단했다. 북한을 탈출했던 제 삶은 단지 자유를 찾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어요.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였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자유의 땅에 와서도 또 다른 감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돈과 권력 그리고 무관심이라는 이름의 감옥이요. 저는 그 감옥을 부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혹시라도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두려움보다 정의를, 침묵보다 진실을 선택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니까요. 화면은 점점 어두워졌고 마지막 문구가 떠올랐다. 진실은 죽지 않는다.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SNS에는 해시태그가 붙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울었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대학 강의실에서는 인신매매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이 이어졌고 청년 봉사단체가 생겨났다. 그들은 은주의 이름으로 피해자 보호 펀드를 만들었다.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불빛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날 밤 수많은 시민들이 한강 다리 아래에서 작은 초를 켜며 은주를 추모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초들은 마치 자유를 향한 인간의 혼불 같았다. 평양. 한 여학생이 몰래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오늘은 뭐 볼까? 화면 속에 남한 뉴스 영상이라는 폴더가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주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저는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소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밤하늘엔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다. 언젠가 나도 저 불빛처럼 살 수 있을까? 그녀의 손끝에서 하얀 눈물이 흘렀다. 그날 이후 그 소녀는 비밀리에 친구들과 모여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건 변화의 시작이었다. 민수는 NGO 본부의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주의 웃는 얼굴, 그리고 아래에 새겨진 문구.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용기는 여전히 세상을 비춘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은주 씨, 당신이 원했던 세상,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었다. 붉은 빛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그 불빛은 마치 은주의 마지막 미소 같았다. 진실은 언제나 불빛 아래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그 불빛은 이제 우리 세대가 이어갑니다. 북한의 실상 완결 제작자의 메시지. 이 다큐멘터리는 허구이지만 그 속에 담긴 눈물과 고통, 그리고 희망은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남한 사회의 어두운 틈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합니다. 북한의 실상 시리즈는 고통에서 용기로,
용기에서 변화로 이어지는 인간의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은 또 다른 누군가의 각성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 불빛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